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조정의 피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진짜 좀 말 그대로 피크치를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은 낙폭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지금 뭐 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제 뭐 FOMC를 놔두고 있는 그 시장인데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뭐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신흥국 시장 대비해 가지고 또 낙폭 자체가 거의 뭐 없었다시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FOMC에 관망을 하려는 이제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좀 반응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제가 지난주부터 아주 작은 뭐 작지 않더라도 모든 악재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반응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곡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정크 펀드를 다루는 이제 펀드에서 환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측면, 뭐 이게 옛날에 금융위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뭐 생각을 해본다면 셰일업계라든가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발행한 무슨 뭐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의 정크 펀드들이 뭐 환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들, 뭐 금리 유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회사의 자금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 우려를 많이 키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꼭 이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뭐 리만 브라더스에 일어났던 이런 위기가 다시 재현이 되느냐라는 거 이렇게 뭐 확장하면서까지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말씀 그대로 조정의 피크를 형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의 결과가 달려 있게 될 텐데, 네. 말씀하셨지만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 단계로 가는 단계인데 글로벌 증시가 이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큰 거잖아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봤을 때는 하락의 주 원인을 봤을 때 뭐 유가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일제히 너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WTI가 35불까지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40불에서 35불까지 뭐 10%가 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0%가 한 15% 가까이 떨어졌네요. 네. FOMC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조금 반영을 계속 주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좀 가격들이 많이 조정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유가 관련해서 결국에는 에너지 섹터에 있는 에너지 컴퍼니들이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3.4%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테크주들도 이런 분위기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6%, 뭐 페이스북 3.1%, 마이크로소프트 2.1%, 상당히 뭐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빅스 지수 자체가 26%가 늘어나면서 24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좀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장 둔화 모습들, 그리고 자산 가격의 조정으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가 좀 커졌던 것들도 사실이고, 진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견조한 것이 맞느냐라는 좀 의문감이 증폭이 되면서 FOMC의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지난주 80%에 의해서 72%로 한 10% 정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뭐 대세를 거르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나왔던 펀더멘탈 지표들이 나빴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 P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테일 세일즈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리테일 세일즈가 0.2%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와 가스, 에너지를 제외를 하고 나는 숫자들은 0.4, 0.5%로 지난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가스,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떨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0.2%로 나온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한 4개월 동안 상당히 좀 추세가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미국 시장의 펀더멘탈에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뢰성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음 컨슈머 센티멘트 소비자 신뢰 지수 보시게 되면 91.8%, 91.8이 나오면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이게 추세가 좀 좋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쇼핑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의 지표도 좋게 나왔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시장은 조정을 했고요. FOMC가 부담을 줬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정크펀드 관련된 그런 뉴스 플로우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시장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2월에 딱 이제 소비 시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12월에 딱 접어들어서 연말을 맞이하기 직전. 요때 보면은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FOMC가 있다면 좀 더욱더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FOMC 이후에는 좀 나아질까요, 상황이?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전주와 이번 주가 좀 변곡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자산이 결국에는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러한 강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은 좀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머징 자산들의 조정되어 있는 가격들도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게 뭐 FOMC를 기점으로 해서 FOMC가 딱 끝나고 나면 팍 올라갈 수 있느냐, 정확하게 뭐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과거의 사례를 따져봤을 땐 FOMC 기점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으로 뭐 앞에 한 달, 뒤에 한 달, 최악의 경우 뭐 한 달 정도도 더 옆으로 가면서 우리를 좀 괴롭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레벨을 크게 낮추면서 또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월봉 차트를 제가 보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해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12월에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느냐. 5년 동안이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있는 이 월봉 다 보시더라도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12월 달은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변동성이 높은 달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폭도 어느 정도는 존재는 합니다만, 결국에 여기에서는 다시 또 우리가 추세를 만들면서 반등할 수 있는 권역으로 지금 진입한 것이 아니냐. 이게 FOMC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 레벨 자체를 여기서 더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분할 매수 관점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이제 거의 끝이 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전에 증시의 어떤 랠리를 주도했었던 IT 뭐 관련해서 성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랠리도 지속이 될 것이냐 여부의 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엔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뭐 트렌드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한미약품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2주간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죠. FOMC가 끝나고 나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원래는 이제 공식처럼 돼 있는 것은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테크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공식이긴 한데 뭐 결론을 내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꼭 우리가 뭐 유동성 장세가 종료된다고 해서 성장주 자체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저는 많이 오른 주식은 언제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테크에서 이번에도 좀 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이 빠진 주식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재료가 밸류가 좋은지, 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떠한 재료든 간에 많이 빠진 주식은 재료가 있기만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좀 어중간한 대답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FOMC 이후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어떤 것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네. 그 이후에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대응안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왜 유가가 하락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뽑아내고 있는데 감산은 안 되고 있고, 거기에다 미국은 또 지금 원유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좀 국회를 좀 통과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유가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원유 시장 상당히 좀 흐름이 안 좋은데 지금 6년 내 최저치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수출국이라든가 아니면 오펙 관련된 이제 오펙 국가들이 재정 위기가 상당히 좀 고조돼 있는 상황이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물론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에 어쨌든 시장을 지금 많이 좀 휘두르고 있는 이런 재료들, 이 유가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야지 이 반등을 할 수 있느냐, 현 상황과 좀 진짜 유가의 하락의 원인을 알게 되면 반등의 원인도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거는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 더불어서 이전에 대리님께서 가져오셨던 부분이 이 수요 둔화 측면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량이 내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쪽으로 오늘도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요. 예, 결국에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고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온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좀 주목할 세 가지 차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브렌트유 차트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지금 과거 지내왔던 이 가격들, 2013년도에 100불을 넘어서서 120불에 육박할 정도로 좋았던 이 유가가 2014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급락을 하게 됐고요. 거의 반토막도 못 되는 이제 최근에는 거의 40불을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향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 빨간색 이제 퓨처, 그러니까 이제 선물 가격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필자가 써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좋겠죠. 이래야지만 우리 이머징 시장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원인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펙 국가의 오일 프로덕션 자체가 상당히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 3,150만 배럴이라는 한계치를 만들어 놓고서도 이거를 넘어서서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비오펙 국가라든가 미국,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오일 생산을 감산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유가의 하락이 이제 메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좀 타격을 주네요. 마지막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그 크루드 오일의 수요, 이 네모칸으로 되는 게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크루드 오일의 수요를 12%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막대한 수요의 원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관련된 이제 메탈, 알루미늄은 거의 55% 중국이 사용을 하는 게요. 니켈, 구리는 50%를 상회하고요. 아연이라든가 철 같은 경우도 4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측면, 여기에서 개선이 없으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그러면은 수요 개선 전망에 조금 더 우리는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될지, 유가 관련 시장, 원유 시장의 어떤 수급은 답이 사실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파급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결국에는 원유 시장의 이제 가격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트리거를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는 달러였거든요. 네. 달러의 포지션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FOMC가 지나고 나서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저는 달러의 가치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반대로 말하면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자산의 대표적인 WTI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생산 측면에서는 오펙 국가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감산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중심의 수요 성장이 좀 상당히 좀 수반이 되어야지만 가격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만족을 시켜야 조금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만족이 되지 않게 되면 원유 시장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아니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좋아지겠습니다만 지금 기름을 뽑아내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시장의 어떤 가격 트리거가 한 가지라도 좀 개선이 안 되면은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유가는 낮은 상태에서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